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회 한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세법은 16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25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25번. 그래서 자, 25번부터 보죠. 다음은 납세무의 성립시기죠, 여러분. 성립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요거는 우리 조세총론에 할당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세총론에. 자, 그러면 조세총론 뭐 하나에서 두 문제 그리고 최대 세 문제까지 출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 하나,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최대 세 문제 정도까지 출제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봤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별표 3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누차 강조했죠. 어쨌거나 조세총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성립 시기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요거는 뭐로 보고 판단하라, 여러분? 당해 세목의 성격, 당해 세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은 뭐죠? 취득하는 때라고 했죠. 자, 우리 대표적인 우리 행위세가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바로 전형적인 행위세다. 그럼 행위세는 언제 납세를 성립한다? 행위 시점이죠, 여러분. 행위 시점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취득세니까 과세 물건을 뭐였다, 여러분? 취득하는 때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거죠. 다만 이때 요 취득 시기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매 등이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 잔금 지급이 되는 것이고, 상속을 받다 그러면 상속 개시로 보면 되는 거고, 증여다 그러면 증여 계약일이 되는 거죠. 그 취득 시기에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죠. 자, 등록면허세 여러분 이미 행위세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하는 때가 된 거죠. 근데 요 2번은 뭘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지방교육세를 물어본 거죠.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를 쫓아갑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본세가 지금 뭐란 얘기, 여러분? 바로 등록면허세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바로 등록면허세인 본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바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뭐 하는 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재산세 이 지방교육세다 합시다, 여러분. 재산세 이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이때 이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뭐가 될 거고, 여러분? 재산세가 되는 거죠. 그럼 재산세는 항상 보유세고, 보유세일 때는 항상 언제죠, 여러분? 그렇죠.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니까? 부가세니까 이 지방교육세를 뭐를 보고 판단하라? 바로 본세를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본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때는 바로 취득하는 때 또는 등기 등록하는 때가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재산세 이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이때는 본세가 재산세니까 과세 기준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부가세는 본세를 쫓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종합부동산세. 여기부터 이제 우리 국세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자, 국세인데 무슨 세죠? 보유세죠. 자, 보유세는 무조건 언제죠, 여러분? 그렇죠. 과세 기준이 있죠, 여러분. 과세 기준. 그래서 역시 3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산세, 그다음에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우리 보유세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는 항상 언제다? 과세 기준이라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다만 이때에 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다 언제, 여러분? 6월 1일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역시 3번도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4번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죠. 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뭐죠? 바로 보유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앞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는 예외 규정이죠. 그럼 그때는 재산세라도 바로 요 수시 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바뀌는 거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있지만 앞에 이렇게 예외 조건으로서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4번도 옳은 말이죠. 자, 5번.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죠. 자, 소득세가 나왔죠, 여러분. 소득세는 원칙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죠, 여러분. 기간세이기 때문에 언제죠,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예외가 있죠, 여러분. 예외. 바로 예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거죠. 뭐?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죠. 이때는 언제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일 때는 이때는 바로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말일.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일 기준이라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은 대부분 뭔지죠, 여러분? 양도일이죠. 그래서 바로 양도일이 속한 달, 그 달의 말일이 바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 성립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원천 징수 이렇게 앞에 예외 조건 붙으면 예외 조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소득세 언제 원천 징수하죠? 돈 줄 때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나 그죠, 여러분? 또는 뭐 수익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하는 때죠.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뭐 하는 때, 여러분? 지급하는 때가 되는 거죠. 지급하는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그러면 역시 이때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외 조건 봐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5번은 틀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때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여러분. 소득이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 끝나는 때가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 5번이 틀린 말로서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납세무 성립시기.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뭐죠, 여러분? 부가징수죠, 여러분. 부가징수. 이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부가징수는 여러분 우리 기본이죠.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부가징수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또 뭐가 확정되죠, 여러분? 납세 의무의 납세 의무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당해 세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세요라고 했지만 요 납세 의무 확정을 바로 부가징수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누구와?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그죠, 여러분? 예.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뭐고, 여러분? 신고 납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표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보통징수 또는 바로 뭐죠? 정부 부가과세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예.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때 여러분 우리 신고 납부는 대표적인 국세와 지방세가 바로 뭐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죠? 취등량. 네, 취등량.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전형적인 뭐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다음에 우리 재지종,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전형적인 보통징수 또는 우리 정부 부가과세는 거죠.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이지만 그죠, 여러분?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부가징수니까 뭐죠? 1번 뭐는 재산세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뭐죠? 보통징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징수 항상 액션 누가 치는 여러분? 과세권자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세무공무원은 왜 나온 거 여러분?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그죠, 여러분?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재산세를 부가징수한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전형적인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통징수의 액션 누가 취한다, 여러분?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취득세. 우리 취득량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세목이죠. 따라서 누가 납세의무자죠, 여러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기한 이내에 납부할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누가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예외 규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징수로 가는 거죠. 보통징수.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안 해서 이렇게 과세관청의 세액을 고지할 때는 여기에 뭐가 붙는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가산세가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세는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산금은 붙지 않죠. 그러나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여기는 뭐가 붙죠, 여러분? 여기는 가산금이 붙죠.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산금, 가산세 뭐 다들 구분하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자, 3번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라, 여러분? 바로 정부 부가가세죠. 그런데 여기는 뭐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관할 세무서장, 즉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인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부가징수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죠, 여러분? 틀렸죠.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게 원칙이죠. 누가?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서 부가징수하는 우리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가세죠. 요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여러분? 선택하면 이때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기 때문에 정부 부가과세이기 때문에 누가?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선택하면 이때는 그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 좀 보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절대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놓는 거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뭐해서 선택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를 하는 거죠. 이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뭐 하면 적게 신고하면 그때는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과소신고 가산세 10%는 부과된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4번 지방소득세죠, 여러분. 자, 지방소득세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지방세를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거다. 자, 여기는 사실상 뭐죠, 여러분?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1번, 4번도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정확히 말한다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요 지방소득세는 징수 의무의 편의가 있는 자인 즉 특별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세를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세를 납부하게 한다. 일단은 뭐 4번도 맞는 말이죠. 다만 항상 여러분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은 요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반드시 뭐를 낸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 그러면 항상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쫓아온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 요거 하나 좀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과세가 되는 소득세를 기준해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한번 지방소득세를 부가징수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양도소득세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양도소득세 전형적인 뭐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인 거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를 거죠.
다만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그죠 여러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부가징수하죠. 이때는 뭐가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가산세가 쫓아오는 거죠. 가산세.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되는 거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취득세, 그죠?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어떻게 배우고 여러분? 취득량, 요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그래서 누가 이슈를 취한다? 납세 의무자가 이슈한다.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우리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여러분? 보통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슈를 취한다? 과세권자가 이슈를 취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요 26번은 개별 문제라고 출제가 되지 아니한다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정리하셔야 할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26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27번은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네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자,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옳은 거. 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별표 2개 정도. 예. 그래서 과세 대상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이 나면 이건 출제는 여러분들 맞으라고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맞으라고. 자, 한번 확인해 보죠. 1번 미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세 과세되나요?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뭐니까? 부동산이죠, 여러분.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볼 때는 여러분 이때는 등기 여부, 허가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등기된 토지와 건물 상관없어.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1번은 과세 대상이 맞죠. 또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토지와 건물이기만 하면 관련 법률의 형식적 요건의 불변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토지와 건물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2번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나왔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가 나오면 부동산 임차권 나오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죠? 등기 여부죠. 그래서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지상권이라든지 또는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 양도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죠. 근데 이때에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법에서 배우셨던 뭐죠, 여러분? 용익 물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거죠. 등기 여부는 묻지 않고 다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과세 대상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3번이죠.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불리한 영업권만이 양도. 자, 여러분, 요 영업권 나왔죠. 자, 영업권이 나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반드시 뭐죠, 여러분? 함께죠, 여러분.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건지 분리하여 양도하는 건지 확인하셔서 영업권과 함께 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과 뭐예요? 분리하여 영업권 단독 영업권만 양도했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3번도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영업권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 할게요, 여러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의 양도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채권은 여러분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닌 거죠, 여러분.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뭐죠, 여러분? 토지상한 채권이나, 그죠, 여러분? 토지상한 사채라든지 또는 뭐 주택상한 채권 이런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토지상한 사채라든지 또는 주택상한 채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채권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때는 바로 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토지나 요 부동산을 상하는 채권이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건 우리 뭐 현물 상한 채권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토지나 또는 주택이라는 현물로 상환하는 채권 요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금전 상환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여러분. 네. 자 5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관련 번호에 따른 자 이주권이죠. 그러면 이때에 반드시 역시 이주권도 부동산과 뭐죠 여러분? 함께 양도되는 거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부동산과 뭐하여 여러분? 분리하여 양도한 이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뭐와 똑같죠 여러분? 바로 요 영업권과 똑같죠 여러분?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과 함께 양도는 이주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이주권의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종합소득세인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영업권, 그 다음에 이주권 잘 봐두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8번 양도의 개념이래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잖아요. 별표 3개. 양도소득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우리 양도의 구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의 개념은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합시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면 반드시 뭐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됐어야 되는 거죠. 소유권이 반드시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형식상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상 이전되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대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대가. 무슨 양도죠, 여러분? 유상양도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업행위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럼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 밑줄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또는 지번이 변경됐다. 또는 뭐 여러분? 보류지 충당.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법 등 공익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기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건 정책적 목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상은 교환 또는 대물 변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이런 공익사업이 원활한 추진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2번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부담부 증여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 부담부 증여가 나면 왼수냐 아니냐 확인했죠. 자 왼수가 없으면 왼수란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대답하시는 게 여러분? 원칙으로 대답하는 거죠. 네. 그럼 원칙일 때는 바로 이렇게 증여 당시 재산가액 중에서 밑줄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유상이죠. 그리고 요거를 뭐 한 부분? 제외한 부분. 요게 바로 뭐죠? 무상이죠. 예. 즉 이것만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증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증여 당시 재산가 전체가 중에서 채무 인수액만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증여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자 누구란 말이 나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란 말이 나면 이때는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3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계약 체결이죠. 그러면 요때 양도담보 계약 체결했던 소유권 이전은 이거는 뭐죠, 여러분? 단순한 담보 제공이죠, 여러분.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인 거죠, 여러분. 형식상 이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로 인해서 여러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바로 당해자에서는 어떻게 했다면 변제에 충당에 따랐지만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대물 변제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물 변제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역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3번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의 대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채무 여러분?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의 원인으로 판시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했냐면 환원된 거죠. 소유권이 환원했다. 즉, 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되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럼 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원이 취된 거잖아. 근데 왜 원이 취됐죠, 여러분? 바로 소 또는 이렇게 법률.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이 되었다.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당초 양도, 그다음에 환원 둘 다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4번은 갔다 왔으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한 거죠. 5번 위탁자와 수탁 간의 신인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넘어가고 그렇지만 위탁자가 계속해서 신탁을 설정을 해지하거나 또는 신탁 수치를 변경할 수 있는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그쵸? 신탁이죠, 여러분. 믿고 맡긴 거지 팔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 28번에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물었죠. 별표 3개짜리죠. 양도 차익 계산 문제 꼭 정리해 두셔야죠. 다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하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자, 볼까요, 여러분? 우리 1번 실질 취득가 얼마죠? 6억. 그러면 6억 원에 취득한 거 얼마, 여러분? 15억 원에 양도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15억 원에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6억 원에 취득한 거 15억 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차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 9억인가, 여러분? 9억 원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양도차익이죠. 6억 원에 취득해서 15억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바로 9억이 남은 거죠, 여러분. 자, 이때 2015년에 2월 달에 취득해서 여러분 2023년 5월 달에 3월 달에 양도한 거죠, 여러분. 그 몇 년 보였나요, 여러분? 바로 한 8년 정도 보였나요, 여러분? 8년 정도 뭐 보유했다 보시면 되겠죠. 8년 보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 중 보유한 주택은 주택은 해당 양도주택에 한한다.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1세대 1주택인 걸 말하는 거죠. 그 이외의 주택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한 거죠. 그러면 2년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무슨 요건 충족했죠, 여러분? 그렇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죠,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따라서 뭘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비과세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과세가 되는 그러면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과세 대상인데 왜 비과세 못 받았을까 봤더니 바로 여러분 여기 실질 양도가 얼마나 나와서 여러분 15억 원을 제시했죠.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이게 무슨 주택이구나, 그렇죠? 고가주택이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일 때는 무슨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 거죠.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을 전액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 거죠, 여러분? 안분 계산한 거죠, 여러분. 안분 계산.
그러면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양도가 얼마에서 15억 원에서 상수 12억 원을 뺀 가액을 양도가 15억 원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요만큼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 15억에서 12억을 빼서 얼마 그러면 3억이고 3억 원을 15억 원을 나누니까 그러면 바로 3, 5, 15, 5분의 1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양도 차이 얼마 발생했죠? 여러분 9억이 발생했죠? 10억에서 6억 빼면 9억. 이걸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몇 프로만 20%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요때에 요 9억 원의 20%는 얼마 그러면 298, 1억 8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1억 8천만. 요것만 뭐가 되는 거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9억 중에서 80% 남은 부분 8, 9, 70이 얼마로 80%인 얼마는 7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그쵸? 요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뭘 물어봤죠?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 여러분? 1억 8천만 원만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되는 걸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무슨 요건 충족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가 되는데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전액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 안분 계산한 양도 차익은 물론 뭐죠 여러분?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분 계산한 것을 가지고 공제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분 계산하고 안 하고 얘는 전액, 그죠 여러분? 전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얘가 무슨 주택이죠? 지금 고가주택이죠. 근데 양도 당시에 만약에 이 고가주택인데 양도 당시 얘가 이미 3주택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몇 주택이다? 3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양도 당시 3주택이면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얘는 비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양도차익 전액 9억 다 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했을 때는 고가주택 구분 없이 그냥 양도차익 전액을 과세하는 거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일 때는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무슨 계산하는 거다 여러분? 안분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역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29번 3번이 되는 걸 확인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30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네,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양도차익 계산.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이죠, 여러분. 네, 양도차익 계산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몇 개인가 물어봤네, 여러분. 뭐가 옳은 게? 그러면 1번. 첫 번째죠. 양도와 취득 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이나 취득가를 뭘로 계산한다, 여러분? 당연히 실질거래가로 계산한다. 산정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원칙은 항상 실가죠. 그런데 이때 요 실질거래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뭘 통해서 확인한다, 여러분?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증빙서류. 이 증빙서류의 대표가 바로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매매계약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매매계약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몇 장이 있어요, 여러분? 당초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 한 장,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할 당시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지출 증빙서류, 그죠, 여러분? 지출 증빙서류. 이런 거 있죠? 또는 금융거래 확인 서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누가? 양도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이때는 바로 매매사례가에 그다음에 환산취득가에 그다음에 감정가의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을 한다는데 이게 맞아서 틀려서 그러면 틀렸죠. 예, 이거는 소득세법에 나오는 바로 취득 당시 실질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양도자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죠? 여러분? 바로 매, 감 그리고 뭐죠? 환이죠, 여러분. 환. 그래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책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데 아닙니다. 순차는 여러분 우리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감한입니다, 여러분. 기준시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시가는. 요거는 바로 우리 2006년도까지만 해도 2006년 말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 기준시가가 원칙이었습니다. 기준시가가.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실질거래가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됐죠. 그래서 부동산 2006년부터 부동산 등기법 개정을 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실질 거래가액이 기재가 되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처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질 거래 신고를 하게 되도록 2006년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뭘로 바뀐 거 여러분? 실질 거래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못한다 여러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책에서 여러분 요걸 뭐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매매사례가에 그다음에 감정가에 그다음에 환산취득가에 그다음에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틀렸다. 그래서 단순히 양도자가 어느 당시에 여러분 취득 당시 요게 없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요 취득 당시 실질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이걸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다? 매매사례가 있다? 그것도 없다? 감정가 없다? 그럼 마지막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환산취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는데요. 그건 언제 때, 여러분? 바로 여기죠.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어 뭐 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자는 납세자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실가로 계산했는데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뭐 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는 이때는 뭐야 여러분? 매, 감, 환, 기 이 순서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이때는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이때만 기준시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할 때만 추계조사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기준시가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매감한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요 세 번째 지문은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추정하여 계산한 추계조사,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그때는 마지막에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한다면 이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매감 환기가 나오면 기타 필요 경비는 뭐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양도 물건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하는 거죠. 이때 공제를 어떻게 외우고 있죠? 우리 3%, 7% 또는 몇 프로?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 짓고 하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특히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일 때 몇 프로 여러분? 3%가 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때는 7%고 나머지는 무조건 몇 프로 되면 1%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미등기 미등기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다. 그때는 0.3%로 공제를 축소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취득가액을 매감 환기가 아니라 뭐로 하면은 바로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했다. 실질 취득가액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실질 취득가액이 나오면 짝꿍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바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실질 취득가액의 짝꿍은 누가 여러분? 자양이가 되는 거고요. 자양이가 되는 거고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이 아닌 매감 환기로 하면 짝꿍이 누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높아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 또 강조했다. 그래서 실지 취득가액의 짝꿍은 누가 나오는 거고, 자행위가 필요경비로 나오는 거고, 기타 필요경비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취득가액의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매감 한계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네 번째 지문도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지문을 물어봤죠. 옳은 지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몇 개 여러분? 3개. 그래서 3개 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30번은 답이 몇 번인가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예, 2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1번이죠.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예.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봤죠, 여러분? 양도 가액에서 뭐를 빼고 여러분?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고, 그죠, 여러분?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 차익. 자,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처음 말하면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장특공을 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에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 요 금액이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바로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를 계산한다면 여러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차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항상 뭐를 기준한다 여러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려면 3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제 대상, 그죠, 여러분? 두 번째가 공제 금액.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공제 방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1번 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그 자산의 뭐였다면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이다 뭐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다.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1번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계산식을 물어본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을 계산한 후에 차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기준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을 기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출제 이걸 살짝 말을 바꾼다고. 이걸 뭐로 바꿔요, 여러분? 양도 가액 또는 뭐로 여러분? 취득 가액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꿀 수 있다. 그 맞았다, 틀렸다. 양도 가액도 아니요, 취득 가액도 아니요. 양도 가에서 취득 가액 뺀 바로 양도 차익을 기준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 공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뭐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우리 1년당 몇 프로죠, 여러분?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2%죠. 근데 최대 몇 프로까지만 가죠, 여러분? 30%까지만 받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 연수이기 때문에 월수는 고려한다 안 한다? 월수는 절세입니다. 연 미만을 절세가 되겠죠. 근데 예배가 있죠, 여러분. 예배가 있죠. 누구죠? 바로 여기 1세대 1주택으로서 그죠, 여러분? 몇 년 이상 거주하면 여러분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양도를 하였다. 그러면 이때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하냐면 예외 규정을 적는 거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3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3년 이상 보유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장기 보유니까. 그러면서 1세대 1주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보유 연수 따로, 그죠, 여러분? 그리고 뭐 거주 연수 따로 구분하는 거죠. 거주 연수 따로. 그래서 보유 연수당 연당 몇 프로? 4%. 그다음에 거주 연수 1년당 4% 해갖고 합한 금액 최대 몇 프로 범위 안에서 80% 범위 안에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따로 계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자,
자, 2번 보죠.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법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미등기 양도, 즉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된 것을 제외한, 즉 미등기 양도 대상일 때는 미등기 양도 대상이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률의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을 어떻게 한다면 제외하는 거죠. 자, 우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몇 년 이상 보여야 되죠, 여러분? 3년 이상을 보여야 되죠. 3년 이상 보유한 뭐 여러분? 부동산일 때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첫째 무슨 양도이거나 미등기 양도이거나 그다음에 조정 대상인의 2주택 이상이나 다주택자에 해당이 돼서 20%포인트 또는 몇 프로? 30%포인트 할증 과세가 되면 이때는 할증 과세일 뿐만 아니라 모두 안 해준다,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는 바로 제외 대상을 말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이 찍어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물론 뭐도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 있다. 그대로 요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 있는데 단 조합원으로서 취득했다. 여러분 여기서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걸 뭘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거는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누가 양도할 때? 조합원에서 취득한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때 하나 더. 조합원에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 전액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지 관리처분 계획이죠, 여러분. 또는 바로 우리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우리 토지 또는 건물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긴 해주되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 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1, 2, 3 다 맞네요, 여러분. 자, 4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 1세대 1주소 4년 거주했죠. 그리고 12년 보유했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원칙의 예외예요, 여러분. 예외죠, 여러분. 그럼 이때는 보유연수 따로, 건유연수 따로 넣죠. 그래서 보유연수 4% 하면 몇 프로죠, 여러분? 바로 12에다 4를 12년 곱해서 하는 몇 프로 나오죠, 여러분? 바로 48%가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48%까지 공제 받고 못 받고 몇 프로까지만 4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4년 거주했으니까 역시 여기다가 4% 곱하니까 얼마? 몇 프로에 되면 16%가 나오죠. 그래서 요 거주연수 공제를 16%에다가 보유연수 공제를 40% 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56%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은 맞았고 24%다. 아니죠. 24%가 아니라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 여러분? 56%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를 하고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원칙을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5년을 보유하고 양도했기 때문에 5년 곱하기 바로 2%가 되는 거죠. 5년 곱하기 2%가 되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양도차익의 10%만, 양도차익 10%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32번 프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28일 날에 건물을 양도했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죠, 여러분. 별표 3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의무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양도했으니까.
이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그러하다죠. 여러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어도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다만 국외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는 이때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좀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요. 자, 2번. 양도소득 과세표의 예정신고일은 2023년 5월 말일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3월 28일 날에 속한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2월 이내가 되니까 5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죠. 자, 요게 3번. 만약에 뭐라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때 요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언제죠? 3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6월 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원칙이고 있죠. 예정신고가 원칙이고 요게 부담부 증여의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자, 4번. 예정신고 납부액이 만약에 1,800만 원이다라면 이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이때 분할 납부하시는 금액은 당초 납부기한에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다음에 분납 금액은 얼마 여러분? 8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양도소득세 납세문제는 양도소득세 10% 상당액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 10% 상당에 대한 뭐가 여러분?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